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날을 맞이해서 송기숙 강사님께서 동학농민전쟁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강연이 있으시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의뢰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연을 들어다녀봅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시장님께서 나와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여기 몇 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농민전쟁을 쓸 때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다니고 또 이 가지고 계신 자료도 잘 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신세를 지은 분들이 같은데 많이 오셨는데 제가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 총리께서는 통일원 장관으로서 이 통일 문제를 이분은 폭넓게 생각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훨씬 더 맞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겠지만 그동안의 이 농민전쟁이 전쟁으로서는 일단 실패를 했지만 이 엄청난 사건이 그 뒤로 우리 그 사회에 또 역사 진전에 준 의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전쟁을 얘기할 때 그 당시의 농민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회가 어떻게 변했던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우선 양반들이 내부는 거죠. 아주 홀이 났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우위에 서버립니다. 집강소 기간 동안에 농민군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아전들, 양반들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 김연한 부대에서 출동할 무렵에 이제 이 관 몇 사람을 전주에서 죽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군이 이렇게 이제 천해로 올 때 이때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됐어요. 그때 그 죽인 참상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걸로 보면 위에서 내려올 때는 잔인성이 더했어요. 죽이는 게 뭐 도망할 것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기들도 당하고 하니까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그 고성 같은 데서 보면 말이죠. 소 겨울에 씌우는 두 대 있죠. 두 대. 이 두 대를 그러니까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대를 이 사람으로 몸을 싸가지고 그것을 단단하게 묶어서 이제 거기다 부딪힙니다. 그럼 뭐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장에서는 쇠전에 쇠만뚝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뒷걸박을 지어가지고 이제 쇠만뚝 밑에다 묶어서 앉힙니다. 이래갖고 이제 여기 묶은 데는 물을 부어놓으면 새끼가 안 타겠죠. 그리고 집을 여기까지 쏴요. 여기까지. 이래갖고 죽겠습니다. 이런 그 처참한 말하자면 그야말로 살육을 했죠. 이런 점에서 그야말로 이 농민들은 주눅이들 뜨러 들어버리고 공포, 그야말로 이 패배의식 이런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벗어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쓰러지지 않는 것이 역시 농민인 것 같아요. 불난 자리에서 마치 불이 타듯이 새로 풀이 나오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들은 거기서 이제 뛰어나오면서 그야말로 자기들의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가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을 일을 때마다 밑바닥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반이 맥을 고치니까 요새 뭐 김성환, 박생환 혹은 뭐 김선달, 이선달, 김처사, 이처사 이런 소리는 지금 와서 아주 그냥 쌍스럽게 들리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대단한 그 존칭이었죠. 김생환은 생원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고등 곳입니다. 사법시험이라 행정고시예요. 여기에 합격해가지고 아직 벼슬을 살지 않는 사람을 김생환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처사는 말하자면 그런 벼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벼슬길에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명칭이에요. 선단도 이제 생활식보다 낮은 벼슬길입니다. 나는 거기서 그 양반들이 부르는 이름인데 이제 그냥 농민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뭐 김생원, 이생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제댁 말하자면 정읍댁 이것도 태고 이때 태고가 일반 사람 상민들을 쓰이고 되는데 바로 그냥 그렇게 불러요. 양반들 불러요. 안오개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회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것이 민중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자기 생활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조선왕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엄청난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이 딱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계급이라는 말을 요사이 이 사회주의 관계에서 이 부르주아지하고 프롤레타리아하고 관계를 대립 관계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급이라는 말로 그것만 한정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계급이라는 다른 말과 함께 이 계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계급이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지금은 계급도 그냥 계층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건 조금 더 그 용어를 따진다면 계급은 아주 적대적 개념이고 이 계층은 연속적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적개선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층이라는 말을 써버리는데 조선왕조 시대에는 이 네 가지 계급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혹은 양민이죠. 그 다음에 천민. 그러니까 중인은 일본 수령들 밑에 있는 아전들은 이제 중인들이죠. 그러니까 중인들 계급인 상당히 유식한 사람들인데 요새 보면 가장 붙여질 거예요. 아전, 그 다음에 옆박, 통역, 그 다음에 이제 의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농민들이 상민, 그 다음에 이제 종이나 이런 무슨 대장장 아니나 뭐 이런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노비, 그 다음에 스님, 중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민들이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나중에 달라집니다만 이런 이 관계가 굉장히 엄격했는데 이때부터 와서 이제 아까 양상민들이 말하자면 이 양반들이 쓰는 호칭인 말하자면 김생원, 이생원 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이런 사이에 이 자체가 상당히 완화돼 말하자면 이 계급 자체가 굉장히 완화되어지는 이런 말하자면 사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외정 강점기로 들어갑니다만은 이 외정 강점기에 만약에 외정 강점기가 역사의 영역에서 역사학자들은 어떤 가정을 해보는 것은 아주 금기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농민연합이 그때 이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그런 것은 참 역사학에서는 안 하죠. 한채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러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본다는 것 같은 말이죠. 일본이 우리를 강점 안 했다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나라 뭔가 군인들은 말이죠. 당시는 일본군들이 배후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이 군인들로 하여금 일반 말하자니 농민을 불신을 죽이게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 잔인상, 이제 아까 고성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이거다 말고 그 잔인성을 보면 말이죠. 과거에 우리 경우에 잔인하게 죽인 경우가 없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혐의가 있어서 소설에서는 이제 안 있어도 얘기하니까 나는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배후에서 자기를 나눠놓지 않고 말하자면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에 썼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그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시 불난 자리에서 도달하듯이 그러면서 그 도달한 사람들은 아까 연등감이나 광토나 이런 것을 벗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말하자면 어떤
자기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구체적으로는 그냥 구체적으로 양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양반들이 쓰는 호칭을 쓰므로 해서 말하자면 자기들도 위치를 한 단계 올리는 이렇게 이 뭡니까 변화를 하는데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 우리 변화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변화,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 농민전쟁이 이제 그 계기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있던 경험이라거나 또 한때 승리했던 말하자면 이런 여튼 경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 뒤로 이제 어떻게 이 지역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가 이것을 이제 우선 보자하는 것이 몇 가지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병투쟁, 한말 의병투쟁, 그 다음에 이제 소작쟁이,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 이 사건들은 왜 이 그런 사건들이 여기서 이렇게 심하게 일어났느냐 여기 지금 대충 이 통계를 써놨습니다만 농민전쟁이 끝나고 민비시해 사건 때 이제 그 의병이 일어나죠. 이것이 의병이 여러분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대개 의병을 하면 의병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때 의병이 굉장히 있습니다. 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일어난 것이 이 민비시해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제1기, 그 다음에 이제 2기 의병, 2기 의병이 말하자면 이 을사보조야. 이때 이제 2기 의병이, 그때는 2기 의병이라고 이렇게 또래시는 나눠지지 않습니다만 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합방 직전인 1909년, 여기서 세 부분으로 대개가 아니라 김의환 씨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1기, 2기, 3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비시해 때는 농민전쟁이 끝난 지 바로 다음해죠. 다음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일어나냐면 양반들이 일어나요. 양반들이 앞장서고 일반 농민들이, 민중들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때 양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기회를 벼슬 한 자리 어떻게 얻어볼까 하는 기회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의뢰인네 하고 이제 뭐 그냥 일어났는데 그럼 많은 사람 따라하고 또 그중에는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이제 나온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그 통영가 이렇게 통영가시 요새 가서 적은 가시거든요. 이제 이거 멍석만한 통영가시. 그다음에 이제 그 도포 요새 두루마기가 아닌 도포 이렇게 도포 낭창하게 말이죠. 있고 그러고 이런 장중으로 일하고 나왔어요. 이거 무슨 전투가 됩니까 이것이 뭡니까 대장이 그러고 나오는 말이죠. 이러고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서 싸웁니다. 상당히 그때 이제 치열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그냥 총한방송 농장 죽은 것 차려요. 또 이쪽에는 이제 이 뭡니까 무기력만큼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상당히 말하자면 이 뭡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농민들은 그 뒤따라 나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싸우면서 공을 말이죠. 공을 서로 다투는데 맨날 공을 다투요. 그것은 내가 한 일인데 누가 했다고 맨날 공을 다투고 서로 모함하고 말이죠. 질투하고 이러면서 그냥 농민들이 말하자면 그 문상을 찌푸리면서도 이제 명분이 원체 뚜렷한이기 때문에 같이 나서면서도 그때부터 이제 농민들은 실망했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서울로 쳐들어가려고 이천에 모였을 때 유인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 의병 대장인데 그냥 그때 마침 인양반이 신상을 당해버렸어요. 금방 의병을 끌고 이제 서울로 공략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말이죠. 이 대장이 자기 아버지 그냥 장희진으로 가버려요. 이래가지고 그냥 이거 흩어져버리죠. 말하자면 유생들의 꼴이라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2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기 때는 더 해요. 2기 때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그 공으로 해서 이 벼슬 한 자리 얻은 사람이 맹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얻습니다만
모두가 그런 공무원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일합병 직전 1909년 이때 이제 번대기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양반들 제끼고 농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재밌는 것은 말이죠. 그때 그 1기, 2기는 전국에서 고루고루 일어나요. 통계를 보면 말하자면 충청도 얼마, 그 다음에 강원도 얼마 이 통계를 쭉 보면 말이죠. 그냥 일본 사람들이 전부 이 해는 조사 이런 통계. 그럼 그때는 전국의 분포가 비슷한데 이 3기 의병 때 이때 보면 말이죠. 전라도가 79%가 일어나요. 지금 여기 통계에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79% 정도, 한 87, 80%가 전국에서는 7, 80%가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농민전쟁 뒤 1909년이니까 대개 15년쯤 뒤에죠. 그러니까 아까 그 공포에서 상당히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째서 이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여기 설명을 해야죠. 역사학에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전라도에서 그렇게 일어나느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이러고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학에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또 그 농민전쟁 자체가 왜 전라도에서 일어났느냐? 이것도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설명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말하자면 진작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맞을 것이에요. 이때는 양반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농민들이 나옵니다. 농민들이. 그리고 한 동네 단위로 나와. 한 동네 단위로. 그러니까 의병 대장이랑 그 동네 말하자면 아주 명망 있는 농민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40명, 50명 이런 단위입니다. 이래가지고 나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옆쪽이 치열하고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했느냐는 말이죠. 그거 이제 전투 이름이 남조선 대토벌작전입니다. 1909년 남조선 대토벌작전이라는데 이때 이제 그 전선이 말이죠. 농민전쟁 때 공주해 주둔했던 일본군은 대충 아마 짐작으로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 2개 대대적으로 보는데 이때는 2개 연대가 동의될 거예요. 1909년.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미 각 말하자면 요새 같으면 이 지서, 단위 이런 데에 헌병들이 전부 말하자면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각 군에 헌병들이 있으면 그런데도 이 선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헌병 통치였습니다. 분야 삼인동 뒤에 순서가 바꿔집니다. 이제 이 통치가. 그때는 헌병 통치였기 때문에. 그러면 현지에 있는 일본군 세력에다가 2개 연대를 동원해서 전라도를 포위해요. 포위. 노령산맥이 이 포위 이 말하자면 노령산맥이 아니라 노령산맥으로 쓸고 내려와가지고 노령산맥으로 해서 이 섬진강 이렇게 해서 지금 대중에 쓸고 내려와서 이제 쓸고 쭉 쓸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한 포위 작전을 된 것이 이제 노령산맥이에요. 그리고 바다에는 모두 군함.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전라도를 완전히 이걸 갖다가 그냥 아주 그야말로 이 멸살을 시켜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래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부안군 저쪽 위로 이렇게 해서 노령산맥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포위 이 전선이 확정된 것이니까 저렇게 밀고 내려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확정을 시킵니다. 이것이 남조선 대토벌작전인데 이때 이 밀고 쭉 내려오니까 물샐 틈 없이 그만큼 말하자면 간단하게 전술적으로 대응했겠죠. 네, 이럴 때 거의 의병 나간 동네는 거의 불을 질러버리고 그래서 그 매천의 기록 여기 해놨습니다만 매천의 매천자리에 보면 말이죠. 그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공포에 찌들어서 산으로 숨었거나 이제 아니면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였죠. 이래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그때 광주 의병대장인 신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한참 쓸고 내려가다 보니까 신남일이 어디를 빠져나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촘촘하게 쓸고 내려가는 건가를 알겠죠. 그래가지고 신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빠져나가봤다고 하고 다시 또 물러서 갖고 다시 또 쓸고 내려가
그런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토벌 작전을 벌이는데, 이래가지고 농민전쟁은 해남 대응사에서 거의 장소에 마지막에 전투를 벌이고, 대개 대응사에서 바다로 또 이제 도남이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일본 공연에 무서워서 못 가고, 이제 그 도망친 사람도 많긴 한데 하여간 거기서 거의 마지막 선멸을 당하는데, 이 뭡니까? 이 마지막 의병들은, 이 3기 의병들은 그런 포위 작전을 쏙 접해가지고 장흥서 여기 거의 선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가지고 전라도가 완전히 그냥 쑥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쑥밭이 전라도가. 그래서 전라도 이 부분이 이제 보니까 의병 중에서 마지막 그렇게 이 일본 사람들이 체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고 하는데, 뭘로 짐작을 했냐면 이 의병 자기들이 잡아서 죽인 의병 대장, 그래서 그 기록에 나온 것만 105명입니다. 105명 의병 장관. 그러니까 자기들 기록이 남았으니까 그냥 그때 죽어버렸거나 해가지고 총맞이 죽어버렸거나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그 기록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잡아가지고 총살 시키면서 그때는 포살을 가지고 포살 물못 해가지고 이게 나온 기록이 105명이에요. 그게 전부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에서 아마 그때는 두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레 조직이 농민전쟁처럼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양반이 쳐져가지고 농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다 이거 보면, 여기서 이제 다른 지역하고 아까 이 지역하고 사이 비교해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것은 과거의 동학 세력이었다. 그때의 경험, 의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농민중들 스스로가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엄청난 세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역사학계에서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의병장을 잡아가지고 당신 과거에 그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물었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어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한데, 이 사람은 과거에 농민전쟁 때 무슨 뭐 어디 보셨다 했지 말이죠. 이런 소리가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였다고 하는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보면 그 세력도 농민군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이쪽은 농민군들이 그렇게 일어났고, 농민들이 그렇게 일어났고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비록 졌지만은 그 의기, 그 경험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뭐 거의 단정해도 좋을 것입니다만은, 역시 단정하고 왔을 때는 근거를 대라 하면 저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전라도에죠. 요새 와서 그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아니더라면 뭐 우리 조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바로 그런 것은 이걸 증명, 이쪽 사실 이런 사실들을 증명해 주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3.1운동 때는 어쩌느냐, 이건 참고해서 큰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말하자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전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소작전인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또 문제입니다. 농민들이죠. 소작전. 이거 전라도에서 일어나요. 전라도에서 먼저 일어나서 몇 군데서 아주 그냥 전라도는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제가 아까 저는 또 구관계 이 감태도 소설을 쓰면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만, 제일 먼저 이 지금 보성 나간성 있죠. 거기서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암태도, 하이도, 나주 공산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때 왜 또 여기서 일어나느냐면, 이것은 이제 그 전라도에서 일어난 이유는 아까 그런 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3.1운동 때 사실은 비율로 보더라도 농민들이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당연히 제일 많고. 그런데 이 일본 제국 주의는 말이죠. 이때 이제 이 3.1운동을 이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통치 방식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소위 문화 통치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헌병들을 이제 순사로 바꿔요. 순사로. 군인 중에서도 이제 무시무시한 군인이니까 순사로 바꾸는 식으로 완화시키는 형식을 취하는데 실은 거의가 헌병이나 헌병 보조원들이 순사가 되고 실제로 수는 훨씬 많아져요. 실제로 수는. 그러니까 더 강화시킨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면서도 말하자면 그렇게 완화시킨 모양을 갖춥니다. 일본이.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지역 분열도 따지고 올라가는 말이죠. 우리 박정희 씨가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방식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 제일 그 식민 통치나 이런 비열한 통치가 분할 통치죠. 말하자면 나누어서 분할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와서 누구를 싸우게 만드느냐면 지주하고 소작인들하고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지주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해줘버려요. 유리하게. 소작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러면 일본 쪽으로 가야 할 말하자면 증오가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싸워가지고 소멸돼요. 이것이 분할 통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또 자기들의 이쪽의 농촌 저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이 일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뭐 별것이 없어요. 한국에는 뭐 지하자원도 별로 없고 유일한 것이 이 농촌 수탈이었습니다. 농업 수탈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수탈하는 것도 수탈하는 거지만은 자기들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 토지를 많이 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짓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었고 이것이 이제 동양측 시회사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은행 거의 은행 역할을 했던 여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토지를 삽니다. 이 김대평야도 그랬죠. 구로다 농장 같은 게 지금도 뭡니까 백산 이쪽에 어마어마한 농장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 지주들의 내중에 보면 대지주들이 일본 지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주들을 굉장히 유리하게 해주는데 옛날에는 이 소작권 그러니까 소작을 내가 벌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 하는 일종 거의 소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쭉 그 소작 제도가 이어져 오는 사이에 소위 소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관행으로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작인이 농사를 안 짓거나 하는 식으로 그냥 대으로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소작을 떼가기가 어렵도록 이런 게 관행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그 관행이 생기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그걸 소작 이 하나의 명칭으로 얘기하면 영소작이죠. 영소작. 영구의 소작을 버는 그런 제도가 굳어져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토지조사를 해서 이제 소위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립시켜준 것입니다. 요새 사실은 지금 모든 집원이 지금 그때 집원입니다. 그때 침략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지금 있는 지적도 5,000분지 지적도 그때 만든 것이요. 1908년부터 1918년까지 1908년부터 10년간입니다. 하여간 18년까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점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조선왕조에다가 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자기 침략을 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침략을 하고 또 그때 침략수는 일본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요새도 어디서 시 경기 같은 데서 지금 조금 오차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상당히 정확히 침략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확립시켜줘가지고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소위 팔고 사는 것, 토지 이동, 그래가지고 토지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데 말하자면 이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기초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바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제도를 우리가 심어준 거야 하고 흔들어 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약간 망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들이
이제 여기서 요새 와서 학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기들은 하여간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이 자본주의의 기틀을 만들어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미 너희들이 수탈해가려고 그런 것이지 말이야. 우리 생각에서 너희들 해줬냐? 이제 이런 뭡니까?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런 것, 철도 놓은 것, 이것도 너희들이 농산물 이런 거 수탈해가고 저 만주로 가는 말하자면 길 뚫으려고 네가 만들었지 말이야. 조선 사람들이 무엇이 이쁘다고 너희들이 만들어줬겠어. 이렇지만 그것도 실제로는 말하자면 우리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따금 말하자면 우리가 망언이라고 하지만은 실은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됐느냐면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 준 것은 참 잘한 것인데 일단 잘한 것인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에는 토작 기간이 영구적이었는데 토작 기간을 1년으로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것이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켜요. 1년으로 못을 박아보면 어떠냐면 전에는 늙으면 당연히 올해 내가 소작 걸었으니까 맹년 당연히 법으로 생각하는데 이때부터는 1년 농사 짓고 나면 지주 눈치 보게 돼요. 내 소작을 떼가려고 안 떼가려고 법으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법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쪽에서 저 사람 말하자면 어떤 소작을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주한테 가서 마련인한테 가서 저 사람 말하자면 객으로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 놓은 지금은 말이지 저 사람은 뭐 500개 못 내는데 나는 10성 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겠죠. 또 그렇게 분열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농민들 사이에 이웃 사촌이 원수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1년이 되니까 소작료가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면 딱 말하자면 5간 반타작 50%였는데 실제로는 40% 정도였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것은 소작료 받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묵갈림이라고 해서 그게 제일 강화한 것인데 딱 배워가지고 그 저금 지주가 됐어요. 동네에 있는 지주. 말하자면 전부 논에서 배워가지고 무수로 딱 나눠서 갈라버린다. 아주 정확히 그것은 50% 되겠죠. 그러니까 타작을 해서 나눌 때는 가마니가 한 가마니가 못 찬다거나 7가마니 가져서 말하자면 나눌 때 이 한 가마니를 반으로 나눈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또 마당 쓰레기라고 이제 아직도 그 두껍지하고 뭐 있는 것이 있죠. 그냥 대개 이런 것을 줘버리거나 나누구나 이런 데서 이제 지주의 인심이 나고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큰 소작료라고 하는 큰 대주주들의 소작료라고 하는 것은 대개 40%였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정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내서나 이런 분토 같은 것인데 그것은 3분의 1이었고 그런데 하여간 50% 소작료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얼마큼만 하냐면 7월, 8월까지 올라가요. 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농민도 먹고 살아야 농사짓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살인적인 소작료로 돼. 아까 그것이 그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이 소작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버리므로 해서 너 짓고 싶으면 말아. 지을 사람 많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되는데 이제 뭡니까? 수확량, 요즘 수확고 조사를 한가 보겠습니다만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여기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강화한 것이 감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평.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쭉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 동네에서는 작년에 10섬이 났는데 올해 잘 되었으니까 12섬은 나겠구만. 이라고 그냥 반인 6섬을 해라. 영태 중문으로 보고 볼간자, 평수평자, 간평도 보고 도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냥. 이래가지고 7, 8월로 소작료가 올라가 있었어요. 이미 3.1운동 때.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사실은 구체적인 생활상의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당하는 이런 고통 때문에 일어났는데 농민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고쳐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되고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이익을 줬느냐면 지식인들한테는 이익을 줬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주들을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지주들.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이 나니까 그들은 아와나 정책을 쓰면서 지식인들을 상당히 지식인들이 전부 앞장서고도 산업문 쓰고 이렇게 하는 거에 지식인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들을 또 자기 편으로 알아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도 돕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통치의 더 교활한 방법이지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문화정책이라고 가장 구체적인 것이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신문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신문.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고등학교 때 문학사에서 배운 말이죠. 백존이, 태연이 같은 그런 잡지들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통치상으로 훨씬 그 사람들은 교활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3.1운동 전에 말이죠. 요새 대학생들은 대자고 붙이죠. 그때는 삐랍니다. 삐라. 그냥 서울 거리에 그냥 자고지랑 그냥 소위 부론비라가 차서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비라가 말하자면 이 일반 사람들한테 주는 또 뭡니까? 영향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3.1운동 전에도 그렇고 3.1운동 전에도 이제 그 비라가 아마 그런 것이 해서 이제 지식인들이 다 그걸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두 신문을 딱 하나게 주니까 아까 삐라 썼던 묵력들 이런 사람들이 싹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양성화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너희들 이제 신문에서 떠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여기저기서 난 불안하단 말이죠. 제대로 질서를 잡아주고 꿀뚝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바로 그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지법.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이 신문지법으로 딱 철저하게 막아놓고 이 지식인들, 지하에 있던 지식인들 전부 두 신문사 이런 대로 잡사면으로 양성화 시켜서 신문지법 내에서만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상을 말하자면 고취시키는 이런 내용, 독립을 얘기하는 내용, 이건 일체 못쓰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양성화 시켜놓으니까 다스리기가 좋죠.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문화정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까 여기저기서 그냥 여기서 여기서 불나고 저기서 불나니까 이것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굴뚝을 만들어서 그리 발산시키도록 하는 이런 말하자면 교활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을 상당히 말하자면 많이 이제 이 관리 이런 데서 채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인들을 자기 쪽으로 아는 건데 그러니까 3.1운동의 영향을 어떻게든지 하여 그렇게 되는데 지식인들은 일반 농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정말로 제일 소박하게 많이 죽었는데 이럴 때 이제 농민들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의식들이 있었겠죠. 이것이 이제 1923년 말부터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한 소작쟁입니다. 이게 못 살겠다 우리. 이래가지고 이제 23년에 나간에서 그때부터 이제 소작회가 만들어져요. 각 지역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소작류 군락운동. 소작물 내려라.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소작을 못 내렸다. 그리고 그때는 소작류를 정해주는 말이죠. 가까운 데는 시주집까지 쳐다주고 그리고 이제 먼데 소작에 있을 때는 일정한 거리까지 다 쳐다주고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더라도 말하자면 너희 가져가라 말이야. 우리 집도 너희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작을 못 내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가 떠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에서 그것도 남쪽에서 그리고 특히 그것이 말하자면 섬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까 내가 그 소설을 썼던 암태도, 하이도, 도초 이 보니까 우리 김 대통령 선친께서도 이 소작쟁이 여기 이제 관련이 됐던 일이고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그거는 하이도의 그 묘한 그런 옛날에 군토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도 이 소작권 말썽이 지금 해결이 못 되고 있는 정도로 복잡한 토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섬에서 아주 큰 대단으로 일어납니다. 그냥 살인이 일어나고 말이죠. 나주 봉산면 그거는 이제 육지에서는 내중에 치열한 것은 나주 봉산면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서 거의 이겨버리니까 이 소장에서 사활로 내립니다. 사활. 7월을
사활로 내리니까 사실은 옛날 당 상태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유리해진 셈이죠. 이런데 이제 아주 이쪽에서 그 암투 사건처럼 그냥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시대 분위기도 있고 그때가 이미 그때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상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상당히 퍼졌을 때예요. 이런 시대적인 조건까지 겹쳐가지고 그냥 충청도나 강원도 이쪽 사람들은 말이죠. 야 우리도 소작만 해고 만들어가지고 지주한테 요구하자. 이래서 그냥 지주가 그냥 발발 떨어가지고 소작회만 만들면 그냥 그대로 다 이 소작료를 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 말이죠. 이마 전남 사람들이 그것도 전부 다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거들 산적으로 공짜로 앉아서 다 해놓았으니까 그 빚값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만 그냥 이쪽에서 그렇게 싸워가지고 사실은 저쪽에서는 그냥 손 안 대고 그대로 앉아서 말에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이때 그 싸움이 초기에는 말이죠. 그 안태도 사건만 보더라도 일본 지주들이 항상 뒤에 서 있습니다. 뒤에 있고 이제 지주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본 지주도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말하자면 여기는 이 일본 강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이런데 거기를 그러면서 뚫고 싸울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농민들을 보면 배우지 않는 사람들 보면 지금입니다만 그런 데서 나온 집단 사고로 만드는 기회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정하게 승리를 하죠. 이래 가지고 이 기세가 상당히 갑니다. 상당히 가다가 이제 1929년 이때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이 일어나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때 세계적으로 이제 공황이 미국에서부터 나타난 공황이 일어나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7, 8할로에서 4할로 내렸던 이 소작로가 이때 와서부터는 이제 소작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 소작쟁이를 못하게 일본에서 금해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다시 돌아가며 타면 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만큼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사회주의 이 세력들이 막 밑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공항은 또 공항 중에서 농업공항인데 농업공항은 훨씬 더 이 약자들한테 가혹하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 공항이 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막 10배이냐 뭐 20배 이렇게 올라가면 당장 먹는 것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아니 요새 와서 그냥 사람들이 10만 원 갚는다 해봐요. 이러면 그냥 그렇다고 부자는 괜찮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 때는 약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데 농업공항은 더 심하다고 해요. 농업공항은.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도 이미 공항이 오고 그래서 이제 농업공항이니까 이쪽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데 우리들은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농민들이 당해야 할 고통까지를 이쪽으로 전가시켜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변 사람들 우리 봅니다만 이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데 좋더라고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 이때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마 대충 나이 드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죠. 지금 통계에 잡혀있는 것만 봐도 말이죠. 이렇게 저쪽으로 만주로 간 사람들이 1929년, 30년, 31년 이 세 해 동안에 통계 10만 명이 넘습니다. 쭉 통계에 올라가다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에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그때 가서 그냥 완전히 거절이 나가지고 반부증을 써가지고 이제 바꾼 사람이에요. 연변대학 이 부총장이었던 단양 사람인데 자기 극단한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것을 보니까 말이죠. 자식들이 8인가래요. 형제간이. 조용조용 내외가 그 애들을 데리고 중국까지 가서 가는 동안 뭐 그냥 거의 맨손으로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농사 지으면서 중국 거쳐서 고생한 얘기를 쭉 써놓았다니까 정말로 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요새처럼 그냥 어디로 일자리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고향에 대한 소위 이 관념이 다르죠. 고향 땅에서 고향 배반한다 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이 그냥 전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스프링을 고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이 그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잔인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훨씬 그 이동이 심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알프스산 외에는 뭐 산이 별로 없고, 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생활에도 남아 있어요. 우리 농경민족은 토지에 꽉 묵혀버리니까요. 그것은 전혀 못 떠나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양떼 끌고 다니면서 저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말이죠. 그냥 양을 놔두고 도망쳐버리거나 이러면 되죠. 그러고 늘 그 이동해서 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그런 생활이 그대로 남아있죠. 뭐입니까? 이 접시에다가 밥 먹는 것도 말이죠. 접시에다가 그냥 고기 한 조각 이렇게 하고 좀 뿌리고 해갖고 뭡니까? 채소를 해서 그냥 이래가지고 이거 칼이고 이건 참이죠. 이걸로 먹다 그냥 그리고 쫓아오면 던져보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의가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저 사람들은 당시에도. 우리 예언은 어쩝니까? 장 담고 김자가 해죠. 이거 쫓겨갈 때 이거 어떻게 짊어지고 합니까? 장통이 장 하나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민정은 토지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보면서 또 선산이 있습니다. 선산. 이러니까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선산 배반한다, 고향 배반한다 말을 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제사를 누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선조들. 이러니까 고향을 우리나라 개혁에서 떠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것은 거의 죽기 이전의 상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같은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때가. 아까 소작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아까 소작전이 여기서 얻은 효과가 이제 이 소작법이 되고서 이제 이 공항이 달라지면서 그리고 일본의 사회주의 세력이나 이런 전반적 정서에서 이제 정치 상황이 이렇게 이제 나빠지니까 그때 여기서 또 광주에서 일반 농민들은 아까 정치 상황이나 이제 그 통치도 엄청나게 말하자면 이 감시, 아마 지금 와서 감시라거나 도청이라거나 어떤 도청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사실은 그때 일반화된 것이에요. 그 30년 이후에. 그리고 그 감시. 그리고 이제 뭐 나이 자신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참 정말 그 옛날에 참 착잡할 것이냐면 그때 이제 대개 그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제일 못된 놈, 그 중에서 제일 못된 놈은 정보원을 씁니다. 그러면 그 못된 놈이 정보원을 쓰면 얼마나 어른들한테 호소케 하고 자기는 경찰을 얻고 있으니까 그까지 그냥 말하자면 도배 치도까지 들어가는 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전 일정하게 말하자면 이 뭡니까? 그런 그 권한이라든가 그러니까 뒤에서 봐주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은 뭐 일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한 자기들이 정보를 얻어내는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도 했지만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또 하나의 그런 또 높은 전략적 차원의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간 그런 말하자면 이 감시나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은 못 일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일어납니다. 광주 학생 농지운동 사건 얘기할 때 무슨 나주소는 여학생 머리꼬리를 잡았다 이런 그것이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가을이 되어가지고 다 이제 낙엽이 이렇게 방풍이 들면 어쩔 때는 그냥 바람만 살짝 더욱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나비가 하나 날아가다가 해도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떨어지도록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조그마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왜 전라도에서 또 일어나냐는 얘기가 되겠죠. 전라도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큽니다. 전국
이 학원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은 아까 농민전쟁까지 여기다 끌어들인 것은 좀 서작적인까지도 저는 농민전쟁까지도 끌어들이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쪽이 여기까지도 또 한다면 더 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조건은 이쪽이 그 농토 이런 것이 그만큼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서 보면 이 토지의 저 사람들의 농장 크기가, 여기는 전라북도 이쪽에 김제평야에 있었던 농장 대규모였지만 광주나 이런 지역에서 큰 농장들이 많았습니다. 이 광주 송정리 근방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3분의 1 정도를 그냥 사람들 가지고 있다가, 이래서 이 원래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다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말하자면 않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주의적 항사학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쉽게 생각하는 어떤 낭만적인 이런 말하자면 기질이 학생의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기본적인 말하자면 어떤 그 생리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농민 자기들은 광주거나 광주 농업학교 같은 데 간주평로 가면 광주 아이들 말고 시골 아이들을 하더라도 자기서 재개 농사 20여 마지기 정도는 지어야 광주 와서 하수하고 말하자면 이월삭을 메고 단계 이라고 학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이제 자기들이 농촌에서 주변에서 다 보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이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금 와서 우리 학생운동이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만, 원래 그런 점에서 학생들은 전위적인 역할을 합니다. 4.19처럼 말이죠. 이렇게. 광주하는 경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그런 학생들 빠져나가고 일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하여간 그런 그 학생들은 역사적인 소명감, 아까 그런 이상주의 바탕으로 한 이런 거에서 학생들이 대류로 일어난 것이죠. 말하자면 일반 농민들의 자기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그런 그 이상주의적 말하자면 이런 그 생리, 이것이 이제 바로 강조학생 독립운동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회주의적 영향도 컸습니다. 이때 그 지금 옛날에는 말 이런 얘기가 그냥 하면 뭐 좌익식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다 일반화된 것입니다만, 이게 구호가 달라져요. 이 3.1운동 때의 뭡니까 주 구호는 조선독립 만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주 학생 독립운동 때의 구호는 말이죠, 약소민족 해방 만세예요. 약소민족 해방 만세. 이것이 세계 공산당 어떤 국제 커뮤니티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국제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이죠. 이런 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그 세력이 말하자면 한 것은 아니고, 그 세력에 지금도 얼마 전에 자꾸 하신 이종시라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분도 그런 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아마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밝았을 것이에요. 이런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전라도에서 일어나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저는 그 부분을 꼭 거기까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겠습니다만, 역시 아까 그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한번 굳어져는 말이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말이죠. 그 분위기나 전통, 이것은 어떤 그 학교 전통 같은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한 번 형성되는 말이죠. 아주 오래 가더라고요. 이를테면 그 광주 같은 경우에서 뭐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보고 있는 것만 몇 가지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전에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양성우라는 국회의원이 전에 있었죠. 이 양성우 씨가 광주 중앙여고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저도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학술진흥재단 이사를 하고 있는 박성우 씨는 서석고등학교 이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번 입고 가서 있었던 때서는 말이죠. 그 영향이 한 사람의 영향이 같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떠난 지 한 10년, 15년 되더라도 말이죠.
광주 항쟁 때문에 하더라도 이 저 중앙여고하고 서서 뭡니까 석상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입니다. 여기하고는 학생들이 계속 일어나요. 늘 그런 사건만 있을 때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 선생님들이 평소에 무슨 학생들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대모하라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의식을 키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전남대학교에서 대모 일어났다 그러면 이 경찰차가 가서 투학교 앞에는 막습니다. 이렇게 한번 형성되는 그것이 오래가 되는 것처럼 정말 놀라면서 늘 그 예를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아까 그 강력학생운동 같은 것도 역시 우리가 농민전쟁 때의 그런 말하자면 전도적인 그런 경험 이것이 이제 하나를 그런 전통으로 굳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말이죠. 이 반골, 전라도 사람들이 자꾸 반골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농으로 쓸 때는 그 말은 좋은 말로 쓰여집니다만 이제 반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누가 썼던 말이냐면 지배자들이 자기들한테 말하자니 그걸 대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정골이 아니고 반골 이렇게 부르겠죠. 그럼 전라도 사람들은 계속 소위 통치 집단에 대해서는 조선왕조 시대의 통치 집단도 말기 되면서 얼마나 말하자면 이것은 이 농민전쟁이 일어난 만큼 그야말로 험한 이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정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독재시대, 박정희시대, 그대로 계속 보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정골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저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항한 것을 반골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르는 것은 누가 부른 것이냐면 그 지배자들이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라도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뭐든지 그냥 오기 부르고 말이죠. 이런 것 같이 반골 이런 소리를 쓰고 있는데 이 소리가 주는 말하자면 영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 한 번 그러고서 부서져오면 말이죠. 평행을 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글을 몇 번 쓰게 됐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글 몇 번 쓴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서 말이죠. 응? 여기서 그런 소리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상 사람들은 뭐 했냐?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뭐라고 했었냐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정골을 할 것 같으면 응? 우리가 반골을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정골인데 이제 도대체 정골의 아까 지배자들의 우리들이 과거의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라고 볼 때 사실은 민족의 올바른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사실은 전라도가 계속해서 지켜온 것이다. 그런 비밀을 막 백담으로도 하기도 하고 또 정색을 하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보면 이 여기서 등기한 사건은 전부가 말하자면 아까 그런 이 지배 집단에 지향하는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여간 이제 이 국민의 정부가 수고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무슨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IMF 거다는 것도 다행히 있다만 아주 힘겨운 일인데. 그런데 앞으로 사회 발전을 우리들이 이제 여러 전망은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고 이거 보면 이제 사회는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데 그 급변해도 변해야지 않아야 될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만은 변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런데 우리 경우는 지금도 그런 점들이 그야말로 요사이 보면 말이죠. 병역 같은 문제들 보세요. 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사회 윗물인데 저런 말하자면 이 작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 경우는 그야말로 자기 이익 뺏기 사회 지도자들이 이제 모르는 아직도 이런 말하자면 사회다. 우리들이 지금 아까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어쩌될 것이었습니까? 전라도 사람들 민중들이 막 부자되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그야말로 그 무단한 사람을 잡아다가 왜 죄를 내가 알렸지 하면서 두들겨 패고 그런 수탈 또 그 외정시대 그런 강화 이런 것이 저항하는 것은 뭐냐?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죠. 서로
그러면 우리들이 아까 그 병역 문제 같은 것을 외국하고 비교해 볼 때 말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하고 이제 사람들은 그 역사적 조건을 따지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만 하여간 현상만 놓고 보면 말이죠. 이 호흡스돔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역사학자가 써놓은 이 극단의 시대라고 하는 두 권짜리 20세기의 역사를 써놓은 시예요. 두 개가 20세기 역사인데 거기에서 나는 그 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는 2차 대전은 심하게 겪었습니다만 2차 대전으로는 거의 피해가 없었죠. 그런데 브라우파에서는 2차 대전이야말로 무지막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서부전선하는 우리가 많이 듣는데 말이죠. 그 서부전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얼마큼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느냐를 표현하는 말 중에서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학생들 가운데 학생들 운명적으로 장교가 되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이 학생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은 수가 4분의 1이었습니다. 그 부분 말이요. 죽은 수가. 운명적이라고 하는 말이 다 선택하신다. 4분의 1이었는데 전쟁에서 사망자하고 중상자하고 비율이 대개 1대 3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나머지 4분의 3은 거의가 병신됐다는 얘기죠. 옥스퍼드 캠브리지 학생들이. 그런데 그 학생들은 아까 운명이라는 말을 쓰냐면 전혀 이것은 병역을 깊이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병역을 깊이 해가지고는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봉건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여러 가지 역사적이 있습니다만 이 노블리스 오블레자라고 하는 말은 귀족의 의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봉건시대 귀족이죠. 귀족 의무란 뜻인데 그것이 요새 와서는 귀족 의무란 뜻이 요새 와서는 노블리스 오블레자라는 말이 브라파에서는 병역 의무라는 말을 쓰여지고 있어요. 병역 의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15년 전쯤 되죠. 포크랜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앤드류 왕자, 찰스 왕자 동생입니까? 그 앤드류 왕자가 그 전쟁에 참여한데 헬리콥터 조종사로 참여했어요. 그럼 헬리콥터 조종사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런 기관총에도 나가죠 이것이. 그런데 그런 위험한 병과에 왕자가 말하자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평소에 자기들이 옛날에 귀족들이 이 일반 사람들한테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없고 훈장도 없고 그거 가지고 이제 평소에 그걸 지고 산 거 아닙니까? 일본 무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 그러듯이 그러니까 앵그리 왕자 같은 사람도 왕자면 그 기득권이 얼마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가 처했을 때는 직접 자기가 나가는 목숨을 걸어놓고 이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존경을 창출해내고 있죠. 계속해서. 그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경우는 뭡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 경우가 그런 나라의 경우에서는 병역 의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제일 이 공동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병역 의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신성하다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구체적으로 귀족 의무란 뜻으로 지금도 그 말은 원래는 귀족 의무인데 지금은 병역 의무란 뜻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볼 때 이제 아까 우리 경우 그런 말하자면 이 민중들의 그 전기가 다시 말하면 직강소가 그대로 민중이 얘기해가지고 직강소가 그대로 관청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자니 부패하겠습니까? 부패하자 할 수가 없죠. 이웃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런 지배 집단의 민중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는 결과가 결국 기독교 친구들의 오늘날 도덕적 회의. 그래서 우리 경우는 아까 병역 의무 같은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안 보이니까 그런 나라와 병역 의무 정도는 그냥 우습게 생각해보려 이런 나라 우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세계화 하는데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이렇게 굳어버리면 말이죠. 이렇게 굳어버리면 이 부분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그런 말하지만 변화가 없이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일이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값이 더 비싸지겠다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갱고적으로 나온 것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의 역사는 계속적 실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돈만이 최고가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는 처방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점을 볼 때 우리들은 아쉬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권위가 더 신장되고 그렇게 정치 현실도 저쪽에 가서 밑바닥에서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당이라고 하면 전부 일반 당원들이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뽑고 공천을 하고 해가지고 당원들끼리 돈 내면 우리가 정치관 가지고 그 난리가 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에서 펴비기들이 아직도 영원한 것이죠. 아직도 이제 각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 보수 몇 사람들이 공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투표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야말로 하나의 절차, 하나의 요신에 불과한 이런 상태. 사실은 역사 발전을 혼합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사실은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도덕성을 회복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것은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민전쟁 확률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나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는 범위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 우리 중앙농민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대충 얼마나 이 동의를 주었습니까? 예. 그때 지금 얼마나 또 일어났느냐, 어느 정도 일어난 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또 그 질문도 많이 나오고 의문도 많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몇 명이나 그랬을 것이냐 이것은 거의 말하자면 이 짐작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일어난 지역은 제외가 지금 황해도 상당히 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데가 황해도 저쪽이고 그다음 강원도 중부 정도 여기서 일어나서 대개 보길 어떤 사람들은 이 수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의 지금 우리가 7천만이죠. 지금 남북 합치면 한 7천만 정도 되는데 그 당시 남북 합친 인구가 대개 60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600만. 그러니까 그때 20만 명 정도 일어나는 수가 20만 명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적게도 잡고 하는데 그 부분은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대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중에 보면 모두가 2, 300 반영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의 제일 현실에 가까운 것이 한양대학교 정창렬 씨가 추산하는 것이 그게 가깝거든요. 여기 보면 백산동기 때 약 7천, 8천으로 보고 있던 부분은 근데 하여간 그때 일어난 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할 때 말하자면 20만 명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한 200만 명 일어난 수가 된다고 하면 될 텐데 지금 인구 부위하고 비교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수죠. 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추산을 해서도 얼마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추산해보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큼 죽었을 것인가. 그런데 그때 죽은 말하자면 도망친 사람들이 그대로 그때 전에 밀란 때 예를 보면 말이죠. 제일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두목은 대개의 경우 말하자면 효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저 가장 유명했던 경우 지역에서 말하자면 1등 간해가지고 저 섬으로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의 말하자면 이 두목급들은 말이죠. 거의 섬으로 들어갔던 거죠. 섬으로. 저는 섬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는 남해 진인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많이 돼서 사회가 한번 크게 그냥 뒤흔들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웃 말하자면 군으로 가서 산다거나 신분을 숨기고 산다거나 그래서 뭡니까 거부 신중인가 그 사람인데요. 송기태인가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살면서 장살파라고 이름을 고치고 살았죠. 김계남 씨 아들 김한옥 씨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숨어서 살고 하는 그런 수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추측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죽었다고 대충이라도 좀 짐작해본 사람이 한번 어떻게 해본 사람이 있었는데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총을 하나 만들려고요. 저희들이 예. 하도 많이 돌아왔기 예. 때문에 그래서 대충 좀 알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대충이라도 못 잡고 뭐 기록이 있는가 혹시 그랬어요? 예, 기록도 없고요. 예. 네. 네. 이 동학농민 전쟁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에서요. 저는 나름대로 좀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남접과 북접의 관계. 현대적으로 그것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북접의 현대적인 어떠한 그 평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굳이 현대적인 오늘에 와서 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이유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남북접의 대립은 상당히 심각했는데 그때 이 최시영의 경우를 무조건 이 사람은 말하자면 공개하지 말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기상조다 그랬죠. 시기상조. 그것은 그냥 핑계로 될 수가 있지만은 그때 분명히 자꾸 시기상조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전복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이 뭡니까 사회과학 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은 주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말하자면 동학이라는 종교가 이 농민전쟁의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특히 이제 조직은 그 조직을 크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그 동학 사상이 이 전쟁의 이념이었을 것인가 또 이념에 어느 정도 말하자면 그런 이념이 전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했을 것인가 이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명칭 자체가 달라집니다. 동학 여기서는 동학 농민 혁명 혹은 전쟁 그러죠. 그런데 동학을 빼버리고 갑오 농민전쟁 하는 경우는 동학의 이념적인 부분이 동학의 종교적 이념이 전쟁의 이념과는 거의 거리가 멀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아까 조직을 이용하는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죠. 그래서 갑오 농민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동학농민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 혹은 혁명 끝에 혁명은 또 다릅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의 평가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흥이 제 고향이어서 동학 탑을 세울 때 이 명칭을 어떻게 부를까요? 저는 동학농민전쟁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동학농민전쟁이라고 할 것이 하여간 전쟁이나 혁명도 그냥 만들 굉장히 장소는 가지고 민감했습니다만 거기서 결국 혁명으로 나가서 양보했는데 동학이냐 동학을 걸 것이냐 가보로 볼 것이냐 해가지고 학자들 세 사람한테다가 대표적 학자한테 내가 말하자면 이제 문의를 했어요. 상당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그래서 강남길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한양대 정창열 씨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서울대학교 역사사학자인 이 신영아 씨. 저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불고 있느냐 했더니 재밌는 것이 신영아 씨는 전에는 갑오농민전쟁으로 부르다가 나는 이걸로는 동학농민전쟁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동학을 이제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자기가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동학 사상이 농민전쟁의 준영향이 컸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만길 씨는 전에는 동학으로 불렀는데 지금 나는 갑오로 쪽이다. 그 이유는 우선 가장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하는 데 있어서 동학 농민전쟁 같은 것이 중요한 말하자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그 민족이 지향할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 북쪽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남쪽에서도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 차라리 지금부터 통일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이 이유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자기가 이 연구해 보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더 컸지 말하자니 동학사상은 별것이 아니었던 걸로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태도가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정찰균 씨는 원래 갑오로 뽑는 사람인데 이거는 갑오도 빼고 1994년 1894년 농민전쟁 이렇게 부르자. 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갑오 쪽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갑오 쪽이 두 사람이고 동학 쪽이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동학 쪽이었기 때문에 저기서 논다가 이제 반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장군들한테 2대2로 보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했더니 동학 쪽으로 선택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아까 지금 요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이 남적의 경우에서도 농민들의 경우는 그때 동학사상이 상당히 말하자면 침투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평등사상인데 그대로 동학은 이것은 이 말 자체는 저 선병위 때 와서 부릅니다만 이 최시영 교주가 늘 사인여천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을 말합니다만 사인여천 나를 안 쓰겠죠. 그래서 이제 인사람은 하늘에 가야 돼요. 인대천. 그 사상이 이미 거기서부터 체제에서부터 싹 터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곧 하늘을 하는 말은 일반적 산술적 의미의 평등사상과는 달리 내용이 있는 평등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등하다 하면 그 당시에는 좀 곤란하니까 반상사회가 있는데 인내천하고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숨기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종도 사람이니까 하늘이고 주인도 사람이니까 하늘이고 양반도 사람이니까 하늘이고 임금도 백성도 하늘이다 하는 상태에서 똑같이 같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점에서 내용이 아주 확실한 인간을 그만큼 말하자면 하늘과 같이 여기는 상태에서의 평등사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그냥 평등하고 무슨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같다고 하는 거라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야말로 질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내용 있는 평등사상이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큼 높여 들어갔느냐를 지금 보면 말이죠. 그때 손아정 부대 가운데 천민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민들이 그냥 천민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백정놈하고 같이 같이 없으려고 하냐. 여기 있죠. 우리가 어떻게 종놈하고 같이 소리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이 부대는 이제 같이 화합이 안 됐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손아정 부대에 천민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가 가장 용감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중에 이 폐정 조합사에서도 말하자면 이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뭡니까? 그때는 말하자면 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녀서는 안 되고 내가 반드시 백정이다 하는 것을 표를 하고 다녀야 돼요. 만약에 백정인지 모르고 내가 예를 했다가 하면 내가 상당히 이것은 말하자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폐랑일 쓰게 하고 여자들은 말하자면 말기도 못 달게 하고 이 뭡니까? 목걸음도 이렇게 길게 못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표를 내게 다녔죠. 백정, 아까 그런 노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방에 나왔던 것은 아까 그런 거기서 말하는 평등사상이 그만큼 먹혀들었을 것이고 또 이런 양반들한테 말하자니 당하고 있는 이런 상민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것이 하여간 말하자면 동학사상으로 구체화됐을 것이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 국민전쟁 일어나기 전에 손아중 접
뭡니까 선흥사 밀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냥 수만 명이 소나정 접으로 들어갔다. 광주항쟁 끝나고 나서 천주교로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 신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불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하여간 소나정 접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상에 단순한 말하자면 그런 데서 큰 힘이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상에만큼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남녀 북적은 그런 점에서 나는 전술적 차이였지 그런 그 이념의 차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봉준 같은 사람은 아주 그 접주 중에서도 낮은 접주였는데 여기가 이제 그 위로 대장으로 전투에서 대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개인적 능력 이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남북점을 지금 오늘날 와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모두 이 김지아 씨나 김용옥 씨 같은 분들이 하고 있는 상당히 현학적이고 그런 형상적인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별로 말하자면 관심을 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시간이 됐죠? 네, 저는 그 선생님 말씀을 다 좋게 듣고요. 동의합니다만 나는 그전 문제고 앞으로 여태까지 전라도가 이 나라를 지켜왔고 또 정통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문제, 통일 문제 가지고도 전라도가 무슨 역할을 꼭 해야 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고 통일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문제도 그게 보태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도 단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요새 와서 그 북한 저희가 작가들이 한 700명 모이는 민족문학 작가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뭔가 과거에 대개 30살 이상 먹은 회원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경찰서 한 번씩 다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제가 그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이제 통일 문제 가지고 한번 심포지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쌀 보내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낼 때 그냥 단순히 동포다 하지 않을 때 불량미로 가지 않느냐 이런 그 아주 소박한 논리에 일반 사람들은 흔들려 버리고 그러죠. 저희들의 경우는 저희 그 작가회에서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자 저쪽에서 우리들이 아까 지금 우리도 일반 민중 세력들이 한 번도 제대로 말하자면 승리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쪽에 부르주아지 저쪽 혁명 저쪽에 북아파는 그렇게 봉건 시대를 부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를 주인이 되면서 그 새로운 논리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구도 한 번도 그렇게 못해봤다. 그럼 이쪽에도 부도덕한 지배집단 저쪽도 지금 이미 낡은 이 머릿속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화석화된 이념. 그래가지고 지금 마치 이쪽에서 지역의 보수들이 말하자면 모두 건들고 있듯이 저쪽 경우에서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저쪽이 지금 어른들이 굶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저 아이들은 내중에 말하자면 우리들이 북한을 전부 싸대어서 보지 말고 거기도 지배하고 있는 사람과 저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살 것 아니냐 말이에요.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밑바닥 사람들이고 앞으로 저 사람들이야말로 통일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때는 지배자들끼리는 아무리 해봤자 여기서 여태까지 하는 꼴을 보면 맨날 정책적으로만 이용했지 말하자면 제대로 민족 대국제 입장에 상당히 큰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민중 세력이 커질 때 이쪽 민중하고 저쪽 민중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두고 간다. 지금 저 어린이를 두고 가지 않냐 말이에요. 그 어린이를 살린다 그죠.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 논리를 세웠습니다. 북한 쌀보내기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본다면 올바른 통일은 그럴 때, 그 세력들이 주축이 될 때. 이럴 때마다 저는 올바른 세력이라고 본다고 보여.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물론 그런 합의하에서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바로 남쪽의 말하자면 그 민중 세력과 북쪽 그런 세력. 그래서 앞으로 지금 김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 강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온 사람이고, 저도 관계 좀 가까이 지내봤다면 그거 가지고 같이 얘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은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여기 사람 여기 분이라겠습니다. 대단한 이론도 있고 말하자면 정면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어차피 정략적으로 우리 조건 속에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분이 계획을 하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 보수 세력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말이죠. 이 보수 세력 또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발목 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쪽의 이와 같은 말하자면 이런 일반 민중들과 북쪽의 아까 그런 지배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사람은 이제 저 밑바닥 무슨 사회주의 혁명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방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는 좀 없기 때문에 아주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얘기 됩니다만 이래야만이 올바른 통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도 됐으니까. 네. 가보동 혁명 문화제의 일환으로 105년 전 선현들의 뜻을 물곱게 계승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어제 오늘에 이어서 가보농민 혁명 그리고 통일을 하는 그런 부제 아래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약 2시간 가까이 열강을 해주신 송기숙 강사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